최근 3주 동안 10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에서 오늘 긴급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시는 문제가 있는 현장의 시정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박주영 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하나씩 읽었고 선고 이후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내용의 당부의 말을 직접 전하면서 법정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지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부산에는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집중적으로 진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집중보도해드린 대로 산업 현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근에 이틀에 1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부산시가 긴급 현장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장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4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매일 1,400여 명의 노동자가 드나들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공정률은 70% 정도. 한 노동자가 철근을 빼는 과정에서 눈에 큰 부상을 입는 등 2021년부터 이 건설 현장에서만 산업재해 6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주간 부산 산업 현장에서 10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이틀에 1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부산시는 이곳을 비롯해 부산 지역 7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7건은 기계나 구조물 등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추락사고, 합동점검반은 임시 가설물이나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이 관행상 그동안 눈 감아줬던 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작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부산시는 합동점검에서 업체에 요구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재해가 빈발하는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행정 역량을 투입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 및 개구부 작업의 안전조치 사항을 중점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산업 현장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동안 월 한 차례 이상 불시 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민간 합동 안전실태 점검 결과가 반영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늘 여야는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학교에서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부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편 어제 서천 화재 현장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방문한 데 대해서는 오늘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추재훈 기자입니다. 숭실대학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보다 청년에게 더 미안하다면서 좋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큽니다. 국가장학금, R&D 예산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한 위원장은 정부와 협력해 실천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윤한 갈등의 여파로 김경률 사퇴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를 찾아 군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크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거나 뭐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들인 것 같아요. 좀 더 관심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장병 당직비 인상, 초급 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동원 훈련 기간 단축 등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서천 방문이 정치 쇼였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상인을 위한 대책으로 영업용 임시공간 마련, 경영안정 지원금 제공을 포함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원리금 상환을 최소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인의 아픔을 정치 선동에 이용하지 말라며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충남에선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2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의 전세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세 사기범에게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13년보다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앗아가는 나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부산 지역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한 최모 씨. 최 씨는 세입자 229명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최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세입자들에게 탄원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주겠다며 회유까지 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탄원서 회유 등의 행동이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많은 형량입니다.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전세 사기에 대하여 경정을 울려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형보다 많은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암의 진단 받으셨는데 암 진단금을 저한테 주신 거란 말이죠. 4차 때 이제 13년 난 거에 비하면은 이번에 이제 15년으로 올라가서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제 1심 선고를 한 박주영 판사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직접 읽고 절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예, 임대인 최모 씨의 사기 행각을 지난해 4월부터 취재를 해온 보도국 김옥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최 씨의 지금까지 행적을 잠깐 정리를 해보죠. 네, 최 씨는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부산에서만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했던 50대 여성입니다. 예. 제가 처음 취재를 시작한 게 지난해 4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을 철저히 외면한 셈입니다. 네네. 그런데 취재진에게는 연락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지 절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면 최 씨 소유의 빌라 거래 가액보다 빌라 전세 보증금, 대출금의 합이 더 많았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했던 건데요. 네. 최 씨는 빌라마다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줄 수 없게 된다는 안내문까지 붙이는 등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호텔도 팔고 전세금 변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만 예. 결국 사기죄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기가 실형을 살게 된다.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일종의 협박 같기도 합니다. 네, 협박 아닌 협박으로 들린다고. 그리고 이 하소연 연락을 했다는 것은 언제 연락이 온 겁니까? 제가 취재를 시작하자 이제 공인중개사 쪽을 예. 통해 가지고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해명에 전화를 준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연락을 안 받고요. 네. 자, 15년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13년을 구형을 했어요. 2년 더 받은 건데, 자,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네, 이번 재판을 담당한 박주영 판사가 판결문에 이런 말을 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세제도나 금융 시스템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탐욕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즉시 멈춰야 한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결국 무분별한 탐욕적 주택 매입이 전세 사기로 이어졌고 예. 그 피해는 세입자 고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세대인데 박 판사는 이들이 재산을 잃은 뒤 여전히 재산을 회복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예.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저 피해자분들이 이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쏟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박주영 판사가 탄원서 하나씩을 읽는 걸 다 세봤는데요. 예. 40개가 넘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박 판사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이렇게 요약을 해서 탄원서를 네네. 읽었는데 세입자들의 고통이 하나하나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피해자는 전세 사기로 상견례 전날에 파혼을 당하고 고통 속에 지내자 백내장까지 앓고 있다고 사연을 전했습니다. 예. 또 다른 피해자는 40대 중반에서야 어렵게 모은 돈으로 독립을 했는데 결국 사기를 당했다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 같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보내준 1,600만 원을 다 잃은 딸은 자신이 불안해할까 봐 부모님이 슬퍼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가 이런 탄원서들을 다 읽자 방청객들이 훌쩍이기 시작했고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이례적인 모습이긴 해요. 이렇게 하나씩 다 읽어주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무엇보다 일각에서 그런 삐딱한 시선도 있었어요. 제대로 본인이 챙기지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자책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어떤 위로의 당부의 말을 남겼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박주영 판사가 선고를 마치고 피해자들에게 좀 따로 남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담담히 말을 전했는데요. 네. 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앞서 보신 엄벌 탄원서에서 40대 피해자가 얘기하셨듯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 같은 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서 부디 마음과 몸을 잘 챙기고 스스로를 아끼고 또 아껴서 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도 역시 선고 후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네. 네. 형량이 얼마를 받은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은 것 같다라고 피해자분께서 말씀을 하신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사회가 그걸 좀 보완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엇보다 이분들이 빨리 그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테고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개정도 계속 요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옥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부산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세 차례 걸쳐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영향, 강지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화명 신도시와 해운대 그린시티, 두 곳 모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최고 500%, 인허가 통합 심의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특정 단지나 지역을 선도지구로 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가 어디로 정해진지가 정말 중요하고 해운대나 함영동 중에서도 한 군데 정도는 아마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걸로 보이고 그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아마 개발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간간히 문의 전화는 오고 있는데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모두 관망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금리 부담이 크고 대출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솟은 공사비와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 정도, 또 초과이익 환수 후에도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추가 분담금도 서울 수도권과 달리 우리 지역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우리 부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따른 부산시의 노력도 함께. 게다가 현재보다 최고 2배 이상 용적률이 높아질 경우 과밀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즉 대환대출 시행한 지 2주,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을 통해 1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가 신청을 했는데 BNK 부산은행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우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은 김진아 씨는 대출은행을 부산은행으로 바꾸기 위해 최근 온라인 신청을 했습니다. 4%대 이자를 내던 김 씨는 온라인으로 대출은행을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자 은행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최저금리 3%대 광고를 보고 대출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대출이동 제도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일단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자 비용도 아낄 겸 해서 간편하게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상담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온라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자 2주 만에 신청 규모가 5대 시중은행 기준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최저금리가 더 낮은 특별 상품을 출시한 부산은행도 지난 19일까지 459건의 대출 이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액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근본 주택담보대출 이동 시스템 시행에 즈음하여 불경 지역민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특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NK의 경우 이 제도 시행으로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이 평소보다 10배가량 늘었으며 특히 30, 40대 고객의 신청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예금 대출 이윤이 마이너스인 역마진 상품까지 나오며 출혈 경쟁을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자 부담을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대출은행 갈아타기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최근에 연이어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남해안의 양식 어민들도 비상입니다. 양식 어류가 폐사하는 저수온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저수온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우럭과 쥐치 등을 기르는 통영의 한 양식장. 표층 수온을 재보니 9.5도에 불과합니다. 쥐치 등 저수온 취약 어종의 한계 수온인 8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양식 어민은 수온이 더 떨어질까 우려해 사료 공급을 멈추고 가두리 양식장 일부를 10km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집단 폐사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대피한 양식장의 표층 수온은 10.2도. 하지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물고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양식 어민들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제때 출하하지 못한 쥐치가 많아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판매가 되었더라면 굳이 이렇게 월동을 오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폐사를 막기 위해서 이곳으로 월동을 온 겁니다. 경남의 양식어류 2억 1천만 마리 가운데 저수온에 취약한 어종은 5,400만 마리, 전체 25%를 차지합니다. 경상남도는 양식장 126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저수온 취약 어종 210만 마리를 비교적 수온이 높은 곳으로 임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저수온 발생 시에는 고기 공급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는 선별 작업이나 이동을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경남에서 저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어류는 모두 480여만 마리. 남해안에는 저수온 예비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저수온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를 넘어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자, 얼마 전 서울 주요 문화재 낙서 사건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었죠. 울산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대왕암 근처 바닷가 바위에 바다남이라고 낙서한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가족의 애군을 막으려고 낙서를 했다는데 문화재나 공원시설이 아니어서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흥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문무대왕 왕비의 전설이 깃든 울산 대왕암 공원입니다.
숲길과 바다 산책길이 어우러진 이곳에 낙서가 발견된 건 이달 초입니다. 먼 곳에서도 한눈에 띌 만큼 서명이 바다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로 1m, 가로 50cm 크기입니다. 공원 직원 등 6명이 바위를 긁어내 지금은 지웠지만 아직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바위 주변에선 남성과 여성 속옷, 손거울이 든 상자도 발견됐습니다. 우리 와서 보면은 뭐 낙서가 돼 있다든가 뭐 이렇게 오물이 버려져 있으면 눈살 찌푸리잖아요, 우리가. 예. 당연히 안 좋죠. 경찰은 속옷 판매처 등을 추적해 낙서를 한 60대 여성을 20여일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 여성은 바다의 기운을 받아 집안 애군을 막으려 낙서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붙잡았지만 이런 바위는 공원 시설물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 10만 원 정도의 처벌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나 공원 시설물 훼손과 달리 자연물 훼손은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서 찾는 그런 장소에 낙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낙서와는 처벌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 유명 산이나 관광지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낙서를 막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자, 발달장애인을 낳은 것이 죄라고 했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발언이 구설에 올랐죠. 악의는 없었고 비하할 의도도 없었다지만 한숨이 나오고 참담하고 눈물이 나온다며 장애인을 둔 부모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부산 장애인 부모회 도우경 회장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또 이런 부정적인 이슈로 모시게 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네. 일단은 그 대화가 오간 당시에 이 맥락을 좀 듣고 싶은데 어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까? 강서구에서 이제 부산시 최초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그 기초단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표상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네, 평생교육센터를 주건보호센터로 변경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강서구 성장님께서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님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그 말에 이어서 부구청장님께서 죄라면 낳은 게 죄지 왜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강서구청장 발언 직후에 네. 뭐 바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말을 해명했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 근데 이 해명이 오히려 참담하게 느껴지셨다고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다. 제일 네. 좋은 것은 발달장애인 안 낳는 것이다라는 해명이 첫 번째 이어졌고 또 이어서 언론 보도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발달장애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인데 어떻게 폄훼가 아니겠습니까? 네, 발달장애인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건강하다는 표현도 잘못됐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것은 질병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장애인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해됩니다. 네. 이렇게 저도 차근히 다시 들으니까 매우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 이거 인간적인 심사로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생각을 바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이것이 이제 공식석상의 해명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그 오 구청장이 직접 찾아와서 공식 사과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장애인 부모회가 오늘 그 관련해서 5가지의 장애인 정책을 요구를 하셨어요. 네. 오늘 그 기자회견 하셨죠? 이 내용도 잠깐 알려주시죠. 네. 월요일 날 찾아오셨는데 그 눈물의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을 사과도 아니고 우리 단체가 받을 사과도 아니고 또 말로 하는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믿을 수도 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5가지를 드렸고요. 네. 그 어제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주셔서 정책 협약서도 작성하였고 또 사과와 실천 의지를 담은 정책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5가지 장애인 정책은 북구청에 요구를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이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 네, 거죠. 네.
발언에 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실 뭐 의도가 뭐였느냐, 본의가 뭐냐, 취지가 뭐냐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의도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탓하는 말이어서 저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전후 맥락, 앞뒤 상황 다 떼더라도 그 말 자체는 너무 잘못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안 태어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정상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또 다른 사회적인 차별을 용인하는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의도로 가름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평소에 마음과 시선이 그렇게 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상당히 유감인 것 같아요. 네. 장애인 인권운동을 해왔던 활동가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그 3년을 선고받았죠. 예, 이 상당히 내부에서도 충격이 커요.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아유 정말 뭐 시체말로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라다 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네.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것도 충격인데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2차 가해가 발생을 했고 그 2차 가해자들은 지금도 신문에 이름을 올리면서 아무 제재도 없이 잘 지내고 2차 있다는 가해 거. 그 부분도 네, 그리고 또 1차 가해가 또 드러나서 또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가해가 드러났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가 또 있었던 거죠. 그분한테요? 아니면 다른 분. 아 그래요? 지금 또 네. 진행 중입니까? 네. 뭐 이러면은 단체 활동 자체에 좀 위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제가 되게 자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쳇말로 조직을 말아먹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자책이 엄청나게 컸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썩은 함부를 도려내지 않고 멀쩡한 척하는 거는 건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올바른 사회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예. 자정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초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예산안으로 주간보호센터로 변경되는 부분 원래 이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묻혔어요. 네. 그 기능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주간보호센터는 돌봄에 좀 특화된 기능을 하는 것이고 네. 평생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어떤 배움이 필요한 것들, 사회적인 기술이나 직업 훈련이나 네. 또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받아서 다른 기관으로 전이하는 것, 또 어떤 삶의 유의미한 기술을 익히기 위한 취미 활동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정체성을 가진 곳이라 전혀 다른 기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지요? 말씀 그대로 이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구조. 예.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첫 번째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을 실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적 이전에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가진 것인지를 좀 먼저 바라보고 장애인의 좀 알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건지를 좀 주목했으면 마지막으로요. 좋겠습니다. 예, 뭐 네. 지금 뭐 방금 예산 얘기 관련해 가지고 네.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관련 부서에서 많이 애쓰고 계신 거 너무 잘 아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유독 그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그 복지부 시설에 주는 예산 말고는 중앙의 정책이나 교부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부산에서 출발하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려보고 싶고. 자체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좀 다소 비판하고 거친 요구를 하는 단체더라도 박형준 시장님 소통의 창구를 좀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본질을 봐달라는 거죠. 네.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 네. 목소리 들어봐달라는 거. 네. 예, 어려운 자리 오늘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장애인 부모회 도우경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휴대전화기와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서는 박준홍 씨.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6권의 시집을 낸 이후 새로 도전한 것이 시와 사진을 함께 싣는 디지털 카메라 시, 바로 디카시입니다. 그거를 설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영상과 시어가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의 세계가 있겠다 싶어서 평소 시도 썼거든요. 그래서
디카시를 시작을 했고 영상과 글자를 하나의 창작물로 만든 멀티 언어 예술을 말하는 디카시로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하면서 낭송회도 열었습니다. 영혼을 출렁이고자 운명의 순간에 가버진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는 이 행사에서도 디카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날 오후 약사 가수 황원태 씨를 만났습니다. 지역의 유명인을 찾아 인터뷰하고 직접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슨 재능이나마 이 방송을 맡게 돼서 저 개인적인 생활의 활력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무척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부산에 있는 한 체육관. 20년간 배드민턴을 해온 김경희 씨를 만났습니다. 각종 상을 휩쓸 만큼 활동적인 분인데요. 오랫동안 해온 것은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도서관리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어 시작한 일입니다. 뭐 한 해 두 해 자꾸 세월이 가다 보니까 10년이 넘었고 처음에는 우리 손자한테 이제 책을 골라주고 이러려고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손자도 좋아하고 또 손자 친구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근처 어린이집에서는 이야기 할머니로 변신.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데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요즘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영상 찍기입니다. 촬영, 편집, 대본까지 직접 쓰는데요. 그동안 만든 작품만 30편에 이릅니다. 근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조금씩 뭐가 나아지는 느낌? 그래서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들었다고 그런 걸 못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이후 두 번째 입학이네. 어렵고 잘 보이지도 않지만 도전은 늘 즐겁습니다.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춘은 지금부터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 2024년에도 이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연지 FM 라디오였습니다. 열 가지도 채 안 되는 재료로 만든 검은색 요리가 100년 동안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싸고 말기 스분들한테는 뭐 더 이상 좋을 수 없어요. 주부박을 끓여놓고 짜장면 매일 하교시는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당시 150원. 짜장면의 역사는 1905년 인천의 청요리집 공화춘이 문을 열면서 시작됩니다. 중국 이주민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던 슬픈 음식은 그 옛날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귀한 음식이 됐습니다. 짬뽕 짜장 있습니다. 짜장은 간짜장, 돈 좀 있음 3번 짜장, 술 먹은 남다른 고추 짬뽕이죠. 변덕스런 장. 학교에 짜장면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옛날부터 그런데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오는데요? 몰래 들어가죠. 전화 한 통이면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캠퍼스 내 숙소까지도 짜장면은 어김없이 배달됩니다. 이렇게 구석진 곳까지 배달이 가능해진 이유는 중국집들 간의 경쟁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곳까지는 배달을 안 해주는데 또 요즘 들어가지고 짜장면집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좀 심해져가지고 어디서 시켜도 배달이 가능합니다. 넥타이에 양복을 입은 독특한 차림으로 배달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사진을 붙인 배달 가방까지 연휴 배달원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잠시 후 열차가 들어오고 열차 승무원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안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짜장면.
뭐 비행기에까지 짜장면이 배달된다고 그런 소재가 있었는데 진짜 그 실감이 난 것 같아요. 열차에 짜장면이 배달된다는 게. 오늘 블랙데이에 자장면 드신 분 많으신가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상온이지만 똑같은 일상에 이런 날도 있어서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700만 그릇 이상 팔릴 만큼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인 자장면. 블랙데이의 의미엔 상업적 측면도 있지만 작은 이벤트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찾자는 재치도 숨어 있습니다. 허전했던 나의 빈 곳은 이젠 채워졌으니 아름다운 세상에서 많이 외로워하며 곳곳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부산에 연일 이어지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만 오늘 가덕도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1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매서운 칼바람은 체감 기온을 더욱 끌어내렸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온은 차차 오르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턴 다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9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울산과 양산이 영하 6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6도, 김해가 5도 안팎으로 오늘 같은 시각보다 약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로는 갑작스러운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또 별다른 비 소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 같고 또 못나지 않았는데 더 못난 것 같은 마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도 있겠지만 자신을 향한 끝없는 자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아끼고 또 아끼라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를 건넨 건 재판부였습니다. 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진심으로 대하는 일. 별 상관없는 듯 보이는 이 두 가지는 어쩌면 같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보여준 이런 모습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같은 마음이라면 피해자들에게 귀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